하루 일당 50만 원. 조건은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곁을 지킬 것.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이 정도 액수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겠죠. 하지만 이 자리는 벌써 일주일 새 3명의 간병인이 짐을 싸서 나간 곳입니다. 경기도 외곽 안개 속에 숨겨진 듯한 VIP 실버타운. 그곳 702호의 문을 제가 열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한낮인데도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했죠.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 너머로 느껴지는 지독한 고독의 향기.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마치 박제된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강준혁. 한때 업계를 호령하던 젊은 CEO였지만 지금은 그저 하얀 시트 아래 갇힌 육신일 뿐입니다. 당장 닫아. 내 허락 없이 누가 햇빛 들이래. 그의 첫마디는 환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시 돋친 경고였죠. 하지만 저는 익숙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대개 몸보다 입술이 먼저 나를 세우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물수건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간병인 한선아입니다. 햇빛이 너무 고와서요. 잠시만 계세요. 금방 닦아드릴게요. 한선아? 이름 한번 곱네. 근데 그 이름 더럽히지 말고 지금 나가요. 당신도 어차피 내일이면 도망갈 거니까. 그는 제 손길을 거부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굳게 담은 그의 손가락 사이사이 땀이 찬 발가락 끝을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닿자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웠던 걸까요? 아니면 이런 자신의 모습이 수치스러웠던 걸까요? 동정하지 마. 당신들 눈엔 내가 그냥 돈뭉치로 보이지? 내 다리가 이 모양이니까 우스워 보여. 바닥에 널브러진 죽을 보며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화를 내거나 울었겠죠. 하지만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20년 간병 생활이 준 것은 인내심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분노 뒤에 숨겨진 살고 싶다는 비명을 읽어내는 눈이죠. 한참을 치우고 나니 방 안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준혁 씨는 지친 듯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그의 침대 발치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 씨, 저는 당신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이 대견할 뿐이에요. 그 말에 준혁 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밤 10시.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문이 벌컥 열립니다. 준혁 씨의 형 강도진 씨입니다. 그는 동생의 상태를 살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준혁아, 언제까지 이럴 거니? 회사 상황 안 좋아. 내 집은 이제 형한테 넘기고 편히 쉬어. 그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동생의 마비된 다리 옆에 서류를 던지는 형의 모습. 그건 간병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잔인한 풍경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꽉 쥔 손에 핏줄이 돋을 뿐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타인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악취보다 지독한 상처였습니다. 준혁 씨의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 한구석도 아려왔습니다. 저 역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세상의 냉대를 버텨왔기에 그 외로움을 잘 알죠. 울음이 잦아들 무렵 준혁 씨가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한선아 씨. 당신 진짜 돈이면 다 해요? 글쎄요, 제 마음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편이라서요. 왜 물으시죠? 그럼 내일 밤 11시에. 남들 몰래 나 좀 도와줘요. 아무도 모르게. 남들 몰래 도와달라는 그 제안.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무언가 위험하고도 간절한 열망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인생 20년 직감이 말해주더군요. 이 남자와의 만남이 제 인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과연 준혁 씨가 제안한 밤 11시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그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신 진짜 돈이면 다 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준혁 씨의 그 말은 제안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려 내뱉는 마지막 단발마 같은 거요.
밤 11시 병원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세상이 잠든 시간. 702호 병실 안에는 오직 저와 준혁 씨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까요? 다음 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평온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준혁 씨의 몸을 닦고 굳어가는 관절을 정성껏 주물렀죠. 그런데 오전 11시경 복도 끝에서부터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 씨의 표정이 단번에 굳더군요. 아직도 이 지독한 냄새.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벌써 반년이야. 언제까지 산송장처럼 누워만 있을 거냐고. 그녀는 준혁 씨의 상태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꽃병이 시들었다며 짜증을 냈고 간병인인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이어갔죠. 지영 씨의 손에 들린 건 꽃다발이 아니라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형님하고 이미 다 이야기 끝났어. 당신 이대로 있으면 회사만 망가져.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남은 인생은 이 좋은 병원에서 편하게 보내. 그게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예의 아니니? 예의라니요. 침대에 묶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남편에게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준혁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오는데도 그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겠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난도질당하는 기분을 저는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방 안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물수건을 적셔 그의 깨물린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수건에 스며들었죠. 한참을 가만히 있던 준혁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예전엔 내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담긴 짙은 배신감과 허망함을 어떤 위로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이번엔 형 도진 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지영 씨가 휘두른 칼날이 감정적이었다면 형의 칼날은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이었죠. 도진 씨는 준혁 씨의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죠. 준혁아, 고집 그만 피워. 내가 안 써도 방법은 많아. 근데 형이 끝까지 예의 차려줄 때 사인하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인 병실에서 이런 행위는 폭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도진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지 않으시면 의료진 부르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도진 씨는 혀를 차며 물러났습니다. 간병인 주제에 너 내일 당장 잘릴 줄 알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건 상처뿐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준혁 씨는 한참 동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비된 줄 알았던 손에 힘이 들어간 건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한선아 씨, 나 이대로 안 죽습니다. 아니,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나 좀 일으켜 세워줘요. 무섭고 힘들 겁니다. 지옥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지옥보다 더한 곳이라도 갈 겁니다. 저 사람들, 나 다시 일어나는 거 보고 기절하는 꼴 꼭 봐야겠으니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삶을 포기했던 남자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평범한 간병은 끝났다는 것을요. 병원의 눈을 피하고 가족들의 감시를 뚫어야 하는 위험한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킵니다. 저는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준혁 씨의 다리를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치웠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병동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겁니다. 자, 준혁 씨.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발가락부터 움직여 보세요. 온 힘을 다해서. 준혁 씨의 이마에 핏대가 서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갑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1시간 끝에 달해도 그의 발끝은 요지부동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비밀스러운 밤을 엿보고 있는 걸까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문틈 사이로 쏟아진 차가운 목소리.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준혁 씨의 다리를 주무르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고개를 돌리니 당직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 외부인 통제 미흡. 쫓겨날 명분은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침대 위에서 준혁 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킨 거야. 잠이 안 와서 다리 좀 주무르라고 했어. 나가봐. 간신히 위기를 넘겼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고작 발가락 하나 움직여 보겠다고 온몸의 근육을 쥐어짠 결과였습니다. 남들에겐 숨 쉬듯 당연한 움직임이 그에게는 에베레스트를 넘는 일보다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맞죠? 이게 내 현실이에요. 마음은 저 문 밖을 뛰어나가고 있는데 내 몸은 이 침대 시트 한 장도 이기지 못해요. 원래 기적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준혁 씨, 방금 발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본인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 독한 약보다 나을 때가 있죠. 절망에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던져줘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금지된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잠든 시간, 저는 그를 부축해 일으키고 마비된 근육에 전기 충격 같은 자극을 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준혁 씨의 몸에 갑작스러운 고열이 찾아온 겁니다. 욕창 부위가 덧나면서 시작된 폐혈증 초기 증상이었죠. 병원 측은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난리를 쳤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 도진 씨는 이때다 싶어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내까지 간병인이 뭘 안다고 환자 상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당장 짐 싸서 나가. 형사 고소당하기 싫으면. 도진 씨의 눈빛은 동생의 안위보다 이 기회에 눈엣 가시 같은 저를 치워버리겠다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나가면 준혁 씨는 다시 그 어두운 심연 속으로 영영 가라앉을 게 뻔했으니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살려내겠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준혁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건 살고 싶다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남자의 남은 생을 여기서 멈추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기적처럼 사흘 만에 준혁 씨의 열이 내렸습니다. 다시 일반 병실로 돌아온 날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으로 산 관계, 비즈니스로 만난 간병인과 환자. 하지만 그 사선을 함께 넘으며 우리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정과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냥 나 버리고 갔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나를 붙잡는 겁니까? 준혁 씨가 제 아들 같아서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걷는 걸 세상 누구보다 제가 가장 먼저 보고 싶거든요. 준혁 씨는 한참 동안 제 손등에 떨어진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수치심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의 증거였겠죠. 다시 시작된 재활의 밤. 이번엔 준혁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선아 씨, 나 좀 일으켜 세워줘요. 휠체어 말고 내 두 발로 서보고 싶어요. 제 어깨에 전해지는 그의 몸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망의 무게가 아니라 삶의 의지였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힘을 주는 순간 준혁 씨의 다리에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의 발바닥이 병실 바닥에 닿았습니다. 8개월 만에 스스로 느껴보는 지면의 감촉이었죠. 우리가 부둥켜 안고 짧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번엔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낯선 사내와 그 뒤에 선 형 도진 씨였죠. 이것 봐, 내 말이 맞지? 이 여자 환자랑 부적절한 관계야.
도진 씨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치유의 공간이었던 병실이 순식간에 추잡한 스캔들의 현장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보호하기 위해 앞을 막아섰지만 사내들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기적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찍으세요. 마음대로 찍어보시라고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격처럼 쏟아지는 병실 안. 저는 준혁 씨의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동생의 재활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간병인과 환자의 부적절한 관계라며 몰아세우기 바빴죠. 추잡한 스캔들을 조작해 동생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법적 후견인 자리를 찬탈하려는 비열한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리고 그 짐승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독해지는지를요.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진 씨는 병원장까지 불러내 저를 당장 해고하고 고소하라고 소리쳤죠. 그가 저를 천박한 꽃뱀으로 몰아갈수록 침대 위 준혁 씨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준혁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줘야 해요. 제 간절한 마음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을까요? 전부 닥쳐. 형, 내 눈 똑바로 봐. 순식간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준혁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팔로 침대 난간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기저귀를 차고 누군가 뒤를 닦아줘야만 했던 그 산송장 같던 남자가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도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준혁 씨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발바닥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한 걸음, 아니 반걸음이었습니다. 중력을 이기지 못한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제가 그의 허리를 단단히 받쳤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공유하며 오직 앞만 보았습니다. 마침내 준혁 씨가 형의 코앞까지 다가가 섰습니다. 비록 제 어깨에 의지한 채였지만 그의 시선은 도진 씨를 압도하고도 남았죠. 형이 기다린 건 내부고 소식이었겠지만 미안해서 어쩌지. 나 다시 걸을 거야. 그리고 형이 내게서 뺏어간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카메라 치우고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사람들이 떠난 뒤 준혁 씨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겠죠. 저는 그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세상으로 걸어 나올 문을 스스로 열었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요. 준혁 씨도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준혁 씨. 선아 씨가 없었으면 나 정말 그 서류에 사인하고 포기했을 겁니다. 고마워요. 내 손 안 놓아줘서. 그날 밤 우리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깊은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어린 시절, 성공만을 쫓다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들. 저 또한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가슴 아픈 세월을 털어놓았죠. 상처와 상처가 만나니 그곳에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준혁 씨의 재활은 기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도움 없이도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죠. 병원 사람들은 그를 VIP 병동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어지는 법일까요? 준혁 씨가 건강을 회복할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화려한 CEO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가와 평범한 간병인. 우리의 이 마법 같은 시간도 이제 끝날 때가 된 거겠죠. 저는 압니다. 그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제 역할은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을요. 준혁 씨의 뒷모습이 전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이제 제 손길 없이도 당당히 서 있는 그를 보며 저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짐을 챙기던 제 손 위로 준혁 씨의 그림자가 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선아 씨?
뒤를 돌아본 순간 그의 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왜 챙깁니까? 설마 나를 두고 떠나려는 건 아니죠? 짐가방을 닫으려던 제 손 위로 준혁 씨의 묵직한 손이 겹쳐졌습니다. 돌아본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그가 내민 건 화려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종이 한 장. 그것은 3개월 전 제가 이 방에 처음 들어오던 날 작성했던 간병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하단에 제가 보지 못했던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본 계약의 종료는 환자의 완치가 아닌 환자가 간병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대로 한다. 준혁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 보는 아이처럼 맑은 미소였죠.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혼자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형 도진 씨와의 경영권 분쟁도 그가 재활에 성공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며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다시 그를 향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이제 다시 사자가 되었어요. 정글로 돌아가야죠. 저는 상처 입은 사자를 잠시 돌봐준 사람일 뿐입니다. 사자가 아니라 인간 강준혁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곁에서 내가 다시 인간답게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그가 제공하는 안락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상처가 치유된 뒤의 사랑은 때로 부채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제가 그의 곁에 남는다면 그는 저를 볼 때마다 가장 비참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오직 찬란한 미래만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혁 씨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맡에는 그가 내어준 거액의 수표 대신 제가 직접 뜬 보들보들한 터량말 한 켤레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준혁 씨, 이제 이 양말 없어도 발끝까지 온기가 전해지시죠? 당신의 첫 발자국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시간은 약이라더니 정말 그렇더군요. 저는 연고도 없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작은 쉼터를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가끔 준혁 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부 천사가 된 젊은 경영인 장애인 재활재단을 설립한 강준혁 회장. 화면 속 그는 예전에 그 날카롭던 눈빛 대신 세상을 품는 넉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파도가 잔잔하던 오후 카페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이며 울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꿈에서도 잊지 못한 목소리. 여기 주인장님이 그렇게 간병을 잘하신다면서요? 저도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한선아 씨. 털양말이 구멍 날 때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여긴 어떻게? 아니, 다리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기적은 작은 틈에서 시작된다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 일어선 게 아니라 당신을 다시 만나는 이 순간입니다. 그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고 저 또한 그의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2명의 평범한 남녀였습니다. 황혼의 길목에서 만난 인연은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아도 가마솥의 숭늉처럼 깊고 구수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던 손길이 이제는 서로의 여생을 보듬는 온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병동에서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간병인이자 환자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차가운 발끝을 감싸줄 온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울 용기가 필요한가요? 기억하세요.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때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기적이 된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그 온도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온도니까요.